인강드림과 함께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3과목 중에 한 과목이고요. 이름은 신준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공인중개사 과정에 그 공부를 함께 하시게 될 건데, 기본 이론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 입문 과정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기초 입문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 분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들을 총 14강으로 핵심 요약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프레임을 잡아보는 과정입니다. 어떤 먼 길을 가고자 할 때 미리 약도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가면 어떤 고개가 있고 어떤 갈림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면서 가니까 훨씬 더 갈 길이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의 큰 흐름을 파악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초입문 과정은 강의 교환도 기본서와 같은 편장절 같은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고사장에서 만나게 될 문제는 40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총 40개의 테마로 기초 1번부터 기초 40번까지 이렇게 해서 40개 테마로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현행법이 어떤 역사적인 변천 과정 속에서 이런 법 체계가 마련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이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폐지가 되고 1983년에 국회가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 법의 명칭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이 되는 건데요. 1983년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때 이 법은 단속법 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형태로 제정이 되어서 중개업에 허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시행되었었던 소개영업법은 신고제였었거든요. 누구나 가서 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할 수가 있었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관주도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추었느냐,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983년에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전문 자격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도전하고 계시는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는 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 당시 도입이 되었고요.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이 84년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행된 이듬해인 1985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치루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부동산 중개업법은 그 후에 2005년에 와서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실거래가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정착시켜야 될 정책적 필요가 있었던 제도였었기 때문에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법의 제명에도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이 법이 2005년 9차 개정을 하면서 법의 명칭을 아주 길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명칭을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이 법을 떠나서 또 하나의 독립한 법률로 분리 독립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지금의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법률로 구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중개업법은 실체가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이 바로 부동산중개업법.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관계는 비유하자면 국민학교와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고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죠. 명칭이 바뀐 것이지 초등교육 과정으로서의 6학년 학제로 이루어진 것 똑같잖아요. 예,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공인중개사법이 마련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이러한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법적 성격은 어떠하며 재정 목적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인데 기초입문 과정이니까 간단하게만 짚어볼 겁니다. 개별법들은요, 다 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건축법 1조도 목적입니다. 농지법 1조도 목적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조도 목적, 부동산 등기법 1조도 목적인데 공인중개사법 1조도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문 과정이니까 뭐 당장 암기하자는 건 아니고 눈에만 익혀두시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러면 법은 무엇이고 법령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법령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법 단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법 단계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중량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상호 간에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법단계설에 의해서 법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최상위의 유일의 법이 하나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헌법이라고 합니다. 법 중의 법인 것이죠.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해서 법을 제정할 권한을 헌법이 국회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표현할 때 입법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헌법의 위임을 받아 국회가 제정하여 공포하는 법의 형식들이 있는데 그 법을 일컬어서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해서 공포하는 법의 형식을 일컫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가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법규까지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하면 그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입법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제 정부 형태 하에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명령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명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 법의 명칭이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 아래 등급에 행정 각 부의 장관이 입법하는 법의 형식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 각 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령 중에는 국토교통부령도 있고 보건복지부령도 있고 국방부령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등급으로
잘 아시는 조례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조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의 법인 헌법으로부터 법률, 명령, 부령, 조례 이렇게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1983년에 국회가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을 입법한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었고 그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했다가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독립한 법률로 분리 독립해 나가면서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현행법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의 등급으로 입법이 된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의 위임을 받거나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형태로 만든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명령의 등급으로 입법이 된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위법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의 형태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의 등급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명령의 등급이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 공인중개사법령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거꾸로 하면 되죠. 공인중개사법령은 법률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과 명령의 등급으로서 대통령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부령의 등급으로서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의 형태로 입법이 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1조에서 목적을 규정했었죠.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2조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는 1호 중개부터 저 밑에 6호 중개보조원까지요. 6개의 낱말뜻풀이를 쭉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공인중개사법 2조 각호 조문들이거든요. 법 속에서 이런 국어사전과 같은 낱말뜻풀이를 하는 이유는요. 입법자가 법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 법 조문 속에 사용되는 이런저런 용어가 이런 의미로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으면 법령 전체의 통일성을 깰 만한 우려가 있다거나 이 법 속에 이런저런 용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용인이 되어버리면 아예 입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법이 적용, 집행될 우려마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회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아예 옵션으로요. 법 속에다가 용어를 정의하는 낱말 뜻풀이를 달게 됩니다. 이것을 입법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입법자는요.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6개의 용어만큼은 반드시 이 의미로만 조문 해석에 적용되어야 이 법이 입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이 되고 이 법령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입법 해석한 부분이죠. 쉽게 말해 매뉴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거의 모든 조문마다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용어들은 반드시 이 의미로만 한정하여 그 조문 해석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뉴얼이기 때문에 기초입문 과정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개별적인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시는 것을 떠나서 6개의 용어가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연관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유기적인 연관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타이틀은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한 중개업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한 문장으로 무엇이 중개업인지에 대해서 지금 입법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설해 보면, 끊어서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3번의 내용을 그대로 분설하는 거예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뭐가? 의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뭘 받아요? 일정한 보수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 네, 중개입니다.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네, 그게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었다 또는 아니었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특정한 행위 속에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가 여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은 그 행위가 중개업이었다 혹은 아니었다 여부를 판단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행하였는데 업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은 중개업 안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일정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 사람 중개업을 안 한 겁니다.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 앞으로 요건이라는 말 민법에서 자주 들으실 텐데요. 쉽게 이해하시면 요건은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4가지 요구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자는 중개업을 한 것으로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입법자가 이렇게 무엇이 중개업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 4가지 요건 중에서도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중개인데 일단은 중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겠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2조에서 6개의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앞세운 용어가 바로 중개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무엇이 중개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2조 1호의 조문 내용 그대로인데 보시면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따르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설해서 펼쳐보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6개의 용어의 정의는 2조에 근거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1조는 뭐였어요? 목적이었었죠. 1조가 목적이었었고 2조가 용어의 정의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3조가 이제 그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을 이미 2조에서 언급하고 예고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직접 정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법정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법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어떻게 해요? 알선을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중개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하였다면 이제 그 행위는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2조 3호의 중개업과 2조 1호의 중개의 관계가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으니 연결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개업이냐를 이렇게 용어의 정의까지 해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공인중개사법이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입법되었었다는 말 아까 했었죠? 근데 그 중개업의 허가라고 하는 제도가 1999년 7차 개정하면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합니다. 이른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어떤 자를 공인중개사법이 무등록 중개업자로 판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어떤 자가 말이에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이라는 걸 한 자여야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있죠. 그러면 적법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어떠하다 이런 걸 입법하기 전에 일단은 무엇이 중개업이냐라고 하는 개념부터 명확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이 무엇이고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중개는 또 무엇인지를 이렇게 2조에서 미리 정의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2조 4호를 보세요. 2조 4호를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2조 4호가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설. 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호칭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 자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 그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은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와는 별개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2조 2호인데 보시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무엇을? 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말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말과 발음도 비슷하고 두 글자 차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는 명백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칭할 때는 뭐라고?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등록을 한 자를 칭할 때는 뭐라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호칭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어를 조합해서 말을 할 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란 뭐예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까지 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를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그냥 공인중개사이기만 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롱면허 그러잖아요. 자격만 취득하고 있는 분이 있죠. 그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겠죠.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여 현업에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인중개사 중에는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기는 한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이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다라는 의미로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를 공인중개사법은 또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용어의 정의인데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뭐라고 했죠?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관계는 민법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무슨 계약관계로 맺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용계약이죠. 고용계약관계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민법상 사용자, 소속공인중개사가 민법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 속에서 말을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에서 고용한 직원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개사무소 방문했을 때 뭐 과장님, 부장님, 실장님이라고 호칭하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하고자 마지막 공인중개사법 2조의 6번째 용어에서 중개보조원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조 6호 중개보조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면 먼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어떤 자? 아닌 자로서, 아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잖아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무슨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조 5호가 정의한 소속공인중개사와 2조 6호가 정의한 중개보조원 양자는 비교해보면 이동점이 발견됩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결정적인 차이점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소지 유무에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중개보조원은 업무 수행은커녕 보조도 무슨 보조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었다는 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었다는 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은 같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2조에서 별도의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결한 입법을 위해서 때로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 양자를 통칭하는 용어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는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용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등장하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함께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고용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고용인인 거죠. 그런데 고용인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고용인도 있고 없는 고용인도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고용인을 뭐라고? 소속공인중개사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고용인을 뭐라고? 중개보조원이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의 집합관계 속에서 표현을 한다면 고용인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은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라는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격증 소지 유무로 양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인이라는 전체 집합 속에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라는 두 부분 집합을 제하고 나면 별도의 여집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고용인은 중개보조원이고 중개보조원이 아닌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입문과정이기 때문에 그 큰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중개업으로 돌아옵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게 중개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거라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중개업이 되려면 일단은 그 행위가 중개행위가 되어야 하죠. 근데 중개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이 중개 대상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국문법적인 표현 그대로 중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아니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배추, 상추, 무, 당근 이런 거 새벽마다 중개하는 중매인들이 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광어, 도다리, 낙지, 꽁치 이런 거 중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안평 가면 중고차 매매 중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했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적발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기만 하면 다 여기에 적용을 받을 게 아니라 이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 그래서 중기업, 중개에 대해서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바로 이어지는 3조가 직접 정할 것임을 이미 2조 1호가 예고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3조로 가면요. 공인중개사법 3조가 1호, 2호, 3호까지 있습니다. 2조 1호가 토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조 2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조 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률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과 명령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부령의 등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토지가 중개대상물입니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3호에 가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3조 3호가 나머지는 시행령에게 위임하니 시행령이 알아서 정할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3조 3호의 위임을 받아 정한 중개대상물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법정 중개 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3조 1호가 정한 토지, 그리고 3조 2호가 정한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3조 3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 정한 중개 대상물이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다른 입법 해석과 법령 규정을 연결해 보면 단순히 공인중개사법 2조 3호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걸 펼쳐서 이해하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개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는데, 이제 기본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하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개대상물의 개별적인 개념과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중개행위를 업으로 행하였어야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데 어떻게 행하면 특정한 행위가 업으로 행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법원 판례, 사례 등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그 내용 이해를 하시게 될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그게 중개업이에요. 근데 이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똑같은 질문 제가 이번 시간 여러 번 합니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등록을 한 자가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였었죠. 근데 우리 같은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을 한 자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가 목적이었죠. 2조가 6개의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규정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9조, 10조, 11조, 12조부터는 중개업의 등록제도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중개업 등록제도를 입법하기 전에 먼저 2조와 3조를 통해 중개가 무엇이고 중개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바탕 위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중개업 등록제도를 입법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변천 과정,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법령의 구성,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2조의 6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의 범위까지 기초입문과정 첫 시간에 정리해 보셨습니다.